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번 만행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국민에게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한테 임명장을 받은 대법관 10명이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판결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했고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절차도 무시하고 번개처럼 처리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하는데 이것이 어찌 쿠데타가 아니며 이것이 어찌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한다? 누가 봐도 뻔한 싸구려 시나리오에 국민들이 속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모두 윤석열의 하수인들일 뿐입니다. 다시 외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야말로 우리 국민이 주인임을 똑똑히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어서 2부의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만날 텐데요. 정어리몰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자체 제작한 소곱창 아주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2세트, 3세트씩 주문하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아주 길게 시작되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참고로 저희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회사들이 택배 출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정어리몰 소곱창은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주문하셔서 주말과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안주로도 좋고 요즘처럼 날씨 좋아서 놀러 가실 때도 좋은 음식이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이번에 여러분 힘내셔야죠. 소곱창 구이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값싸게 준비했으니까 드시고 힘내십시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척결해야 할 세력이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저 지긋지긋한 사법 카르텔. 좋은 대학 나와서 고시 한번 합격했다고 자기들끼리 평생 헤쳐먹고 살겠다는 자들. 새 나라에서는 싹 다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 거지요. 이제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열받은 분들이 아침에 댓글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엔학고래님. 윤석열 체포 때 열받고 구속 취소 때 열받고 희대의 사기극 때문에 또 열받아서 혈압 오른다. 대영 무예님. 상상 가능한 어설픈 대본대로 움직이는 어설픈 꼭두각시들과 뒤에서 모든 일을 조작하는 내란 수괴와 숨어있는 역도들의 무모한 장난질 도를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고도 용감합니다. 다시는 저런 자들이 기생할 수 없도록 단일 대오로 뭉쳐 신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DHDHF님. 그래요. 국민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강태윤님. 희대의 사이코 법꾸라지 당장 수거하라. SS민님.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 조희대 역대 코미디다. 이재명 파기환송시키고 한떡수 출마시키고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카르텔 속에서 지금껏 버텨온 이재명 후보 진짜 가엾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중도인 저도 이재명 이제 적극 지지합니다. 정권 잡아서 싹 다 정리해야 합니다. 찰스 정님. 오늘도 호주에서 힘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특별 생방송 때 세계 각국의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함께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송 시작 전에 이서진님, 오인숙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출발합시다. 벌써 동시 접속 10,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오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70만 돌파 눈앞에 두고 있는데 속도를 좀 내서 우리 힘을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좀 출발이 각오가 다른 때와 좀 다른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한번 가보시죠. 네 분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참 많이들 놀랐지요. 그런데 제가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루어졌잖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걸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가고 그다음에 2번 딱 하고 선고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이제 내란 끝내고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그래 대법원이 그동안에 뭐 헌법재판소 때문에 좀 치여서 속상한 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보여주자 이러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한테 임명장 받은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 꽃길 깔아주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저는 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저 미친놈이 저러다가 파기자판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까지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파기자판을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를 해버리면 그 순간에 이제 법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떠넘기는 거죠. 고등법원으로. 야 너네들 알아서 해. 일단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요. 대법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김유정 의원님. 대법원에 내규가 있고 그거를 조희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보면서 정말 너무 뜻밖이어서 중간에 막 이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중간중간.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러다가 파기자판 해서 판결까지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가 중간에 됐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기고 9일 만에 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은 대법원에 가서 소부로 회부가 되면은 미니멈 최소 7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다가 주심 재판관이 이건 전원 합의체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 이후에 또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4월 22일 날 소부에 회부됐다가 1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전원 합의체로 확 넘겨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날 또 심리를 엽니다. 심리를 보세요. 4월 동안 2번 딱 열고 선고 결정을 하는데 4월 22일 날 한 번, 4월 24일 날 2번째 심리를 하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4월 22일 날은 무슨 결정을 내렸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날 첫 심리에서. 그런데 4월 24일 날 한 번밖에 심리를 안 한 건데 항소심에서 올라온 사건 기록이 6만에서 거의 7만 페이지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법관들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나 있었나요? 그러고 나서 4월 29일 날 5월 1일 날 3시 선고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상됐던 그리고 해왔던 전례도 다 무시한 채로 이러니까 이건 정치재판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태껏 해왔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모습을 대법원장의 그 목소리가 실린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일 아닙니까? 대법원의 내규라는 게 있어요. 그 대법원의 내규는 대법원이 스스로 정한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보면 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심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심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자기들이 규칙을 정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2조에 전원 합의 기일에 심리할 사건에 지정해가지고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 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 이하 전원 합의 기일이라고 한다. 해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그 합의 기일의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속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지금 만약에 2심에서 나온 결과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으려면 그 대법관들이 그 기록이라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김종욱 원장님, 그 기록이 2페이지짜리입니까? 2번 하고 끝납니까? 6만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6만 페이지를 한 번의 심리를 통해서 9일 만에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불가능한 상황을 왜 했을까? 전 이거는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훼손한, 따라서 대법관들 10명이 이번에 노린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 보수, 파쇼, 법조 카르텔은 용인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제로 그 내용에 써요. 어제 보면 제일 놀란 게 완전히 형용사로 다 도배를 했어요. 신속하게, 지체 없이, 축적된 많은 판례와 법리,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 치열한 토론, 신속하게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 아니 어떻게 이걸 9일 만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부끄러우니까 이런 엄청난 형용사를 동원해서 야 우리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합니다만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는 뭐 법리고 다 필요 없고 이재명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냥 자기 선언인 거예요. 전 제가 볼 땐 어제 대법원은 사망했다.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비롯한 말씀하신 내규를 어긴 부분에 대한 사법적 단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절대 잊지 말고 차근차근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서 앞으로 저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 스스로가 아 내가 좀 너무 안일했구나. 젖다우 짓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한 내가 진짜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대한민국에 있는 법조 카르텔 저 보수 파쇼 세력들의 상상력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아예 붕괴하고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깨부시려고 하는 자들이구나. 저들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악의 축인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 자들이요. 한번 그 어제 10대 2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10명이 누군지 한번 보시죠. 그걸 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까? 맨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 자들이 다 윤석열한테 임명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윤석열 새끼들은 왜 다 이렇게 똑같습니까? 에?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왜 그렇습니까? 어제 10대 2 이거를요 진영 논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자들이 왜 그러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네. 아무리 윤석열 새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한 놈이라도 절차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제기하는 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당연합니다. 반대했던 2명 가운데 한 분이 보충 의견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조이대 원래도 말이 더러워서 알아듣기가 힘들었는데 웅얼웅얼 하는데 그 읽는 와중에도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게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어제 보충 의견 내신 분들이 정확한 판결을 하셨다고 보고요. 이 다수의 이 대법관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낸 의견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어떤 표현이든지 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넓게 적용시켜서
모든 것들을 이 표현의 자유로 올가매는 판결을 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위배시킬 수 있다, 후퇴시킬 수 있다라는 판결을 이분들이 하셨어요. 정확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 10분들은 왜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일까? 그리고 저 판결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 대법관들과 대법정이라는 곳이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의 끈앞풀이자 내란의 가담자로서나 할 법한 의견 제시이지, 저 결정은 어떤 판사들이 했을 결정이라고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 자체가 오염돼 있었다. 과정도 오염돼 있지만 결론도 오염된 대법원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정치 개입을 선언했다고 봅니다. 최소한 저 10명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정치 개입을 선언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판사라는 직업, 대법관이라는 직업이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혼란과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결을 내려서 사회적 혼란을 줄여주고 결론을 내려주는 자리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이 대법관들의 심판을 넘어서 국민들의 심판을 내려주는 자리일 것이다. 아니, 그 과정을 보더라도 6만 페이지를요, 사람이 읽으려면 하루에 속독 전문가도 2,000에서 3,000페이지 읽을 수 있답니다. 근데 6만 페이지를 하루에 다 읽으려면 6,660페이지를 하루에 읽어야 돼요. 이 과정을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결과를 도출한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어서 국민들이 이 대법관들의 면면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예. 반대 의견을 낸 그 예. 이훈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의 입장을,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어떤 퇴행적인 그런 발상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판결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어제 조희대가 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내세웠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거 하나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걸 아는 놈이 그래? 자, 명색이 대법원장이면은요, 이 나라 사법부의 최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맥락을 본다? 전체를 봐야죠. 어떤 걸 봐야 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기소했습니까? 그걸 누가 문제 삼았습니까? 검찰이 했지요. 검찰이 탈탈 털어가지고 이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겠네 하고 들이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대선을 치렀던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그러면 그걸 따져봅시다. 오늘 내가 흥분을 안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조이대 이 새끼가. 자, 차분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따질 때 흥분하면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 차분하게 따져봅시다. 대선을 치렀어요.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싸웠어요. 두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당선되게 하려고 이재명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막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찾아낸 게, 야, 이거 사진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조작이네. 뭐, 이거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아? 이거 걸고. 그 다음에 또, 야, 이거 뭐 협박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 거짓말이 중합니까? 아니면 마누라가 주가 조작에 가담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그런데 이익 본 거 없어요? 손해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놈하고 그것을 기소했습니까? 그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법원장이나 되는 자 같으면 법으로 뭐 그렇게 판단,
이제 일단 뭐 기소를 안 하면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왜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못합니까? 그러면 검찰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 죄가 있고 검찰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죄가 없습니까? 이 나라가 검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뭐 자구를 볼 게 아니라 맥락을 봐야 된다? 맥락이 아니라 그 전체를 봐야죠. 더 심한 거짓말을 한 놈은 그냥 놔두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게 정말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라고 생각합니까? 김유정 의원님. 네. 그래 놓고 아예 지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려 버리려고 지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방금 전에 파기환송기로 고등법원에 벌써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시작입니다. 거기는. 그런데요. 대선 전에 이 상황이 끝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걸 뻔히 아는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대선판을 흔들려는 시도 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파기환송해서 내려가고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2심 심리를 해야죠. 재판을 하는 기간. 그 다음에 재상고하는 기간. 그리고 의견 표명하고 이런 절차적 과정을 다 거쳐서 하는 데까지를 보면 최소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32일 놔둔 어제는 33일이었죠. 그 시점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자들이. 이거는 판을 흔들려는 시도 외에는 그 이상도 그 무엇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어제 판결을 놓고 봤을 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 적용 범위 넓히는 거 이거 문제 있다. 민주주의 퇴행이다라고 반대 의견 낸 두 분 대법관이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 적용 범위를 한없이 넓혔을 때 기소권 가진 검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완전히 그 검사의 어떤 이런 행태에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번 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이 재판부가 대등 재판부로서 3명의 이 재판관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 봤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것이 대법원의 판례 아니었습니까? 가장 비근하게 작년에 있었던 정읍시장의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약간의 과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충분한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무죄를 내렸던 것인데 대법원의 이건 자기 부정이고요. 그때 정읍시장 사건 때 주심 재판관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주심 재판관이었고 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주심 재판관도 동일한 인물이 박영재였던가요? 동일한 이름 기억할 것도 없어요. 그냥 윤석열 새끼예요. 동일한 재판관이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자기 부정 외에 그 무엇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이 대선판에 한번 플레이어로 개입을 해가지고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요. 한 말씀만 덧붙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호처가 그렇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뭐 무슨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다 가서 지키고 그 난리가 났을 때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법부 독립과 이건 권한 침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아우성 쳤을 때도 단 한마디 안 하더니 이 정치 개입하고 대선판 흔들려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금은쌀악비님, 박정희를 쏜 김정규도 대법 판단을 100일 넘게 했다. 이것은 사법 쿠데타가 확실합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딱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이 뭡니까? 이재명 안 돼. 그걸 너네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제 대법 판결을 보고 김경호 변호사가 평가를 부탁하라니까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평가를 할 가치가 있느냐라면서 아주 분노를 하던데 한번 보시죠.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판결이어야만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평가를 합니까? 찢어버려야지. 조희대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의 절차에 관한 내규, 전원합의체는 10일 전 지정하라고 그 원칙이 규정돼 있는데 이거 무시해버리고 소부 심리해야 되는데 없이 곧바로 그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해버리고 기일도 사전 공고 없이 당일 배당하고 2시간 만에 개최하고 이틀 후에 또 하고 연구 보고 절차 다 생략해버리고 법관 중에도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이게 무슨 판결문이에요? 종이 쪼가리지? 그것도 지가 규정 정해놓고 위반할 거면 왜 정해요? 규정을 민주시민들도 뒤통수 맞고 그저 반헌법적 세력들 저 때려잡으려고 결국 국민들이 또 이제 거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를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조희대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반헌법 특위 만들어서 사법부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수사하게 해야 돼요. 저 양반 멋지네. 말을 저렇게 해야죠.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희대 하는 거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정면으로 지금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조희대 탄핵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국 원장님? 예, 조희대 탄핵해야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야 된다.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정무적으로 조건, 환경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자기 반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게 대선판을 진짜 흔들려고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기가 2번 정도 과거에 있었었는데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에 뭐라 그랬느냐?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재명 끝까지 파헤쳐야지. 그 사실이 검찰을 통해서 3년 동안 주구장창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못 잡았죠.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었던 건데 12월 4일 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 모여가지고 지들끼리는 무슨 송년회를 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기획을 다 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첫 스타트가 주기현 판사부터 시작되는 소위 예를 들면 윤석열 풀어주기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잘 갈 줄 알았는데 3월 26일 날 갑자기 2심 재판부가 쓸데없이 그 재판부가 잘못한 얘기가 아니에요. 쓸데없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역작용으로서 이 조희대 대법관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일을 벌인 건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5월 말쯤이나 6월 초쯤에 2심 재판부가 다시 굉장히 높은 벌금형을 때린다. 그리고 그것이 나온 다음에 상고를 하는 과정이 거치게 되면 그 상고 중간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 형사소추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재판 진행할 수 있어라고 선언해버린다. 그리고 6월 말이나 7월 달쯤에 선고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는 과정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대선판을 흔드는 게 아니고요.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그 대통령의 자리를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총 합쳐가지고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소위 탄핵에 대한 내용까지 다 손에 쥐고 이 부분에 대한 결행들을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매번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의 고려,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또 국민적인 여론을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실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저자들은 상식적이지 않다. 딱 이미 정해져 있다.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비법률적인 방법들을 해서 동원은 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의 권능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또 탄핵 또 뭐 플러스 입법 절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 민주당과 소위 시민사회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비상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탄핵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까지 동원해서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많은 법률가들이 전부 다 예상을 했어요. 상고 기각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아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희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진작 경고했지. 안 된다고. 그런데 이미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까지 하면 3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를 바꾸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러면은 너네들 그렇게 해서 계속하면 이 후보 무효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못할 것 같나?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뭐 탄핵은 기본이고요. 이걸 지금 일단 김영남 의원님 예.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하면 이전에 했던 재판부에는 배당을 안 하고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자들은 조의대 맘먹은 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글쎄요. 근데 서울 고등부장 정도 되면 본인들이 판단을 하죠. 사실은 그 지금 지난번에 무죄 선고를 했던 데가 서울 고등 형사 6부고 아마 선거법 전담 재판부인 형사 7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고등 7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내지는 계획대로 움직여 줄 거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서울 고등부장 정도 되면 사실은 잠재적으로 다 대법관 후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죠. 이게 대법원장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가 대략 3년쯤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돼갖고 대법원장이 정년이 만 70세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57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2년 정도 남았어요, 정년이. 그래서 서울 고등부장이 글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지금 우리가 검찰도 그렇지만 법원도 다 조희대 같은 놈들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그 고법에서 또 뭐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지금 급박하고 긴박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대단히 이상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도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어제 선고했는데 오늘 고등법원에 기록을 벌써 보냈다고 속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은 아무리 빨리 해도 사나흘은 걸려요. 기록 만들어 갖고 이렇게 법원 간에 이렇게 기록을 보낼 때. 근데 선고 그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보낸 게 대단히 이례적이긴 한데 일단 배당을 받는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첫 기일 지정을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재판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건 법률심인 대법원이 아니고 그 사실심을 다루는 하급심 재판이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첫 기일을 5월 중으로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재판부의 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든 뭐 다음 주 월요일이든 월요일은 휴일이니까 배당이 안 될 거고 하여튼 조만간에 배당이 돼서 그 사건 재판부가 첫 기일을 정해서 피고인 출석하시오라고 통보하는데 그 첫 기일이 5월 중으로 잡힌다. 그러면 이건 의도가 명백한 거죠. 근데 5월 중으로 첫 기일을 안 잡고 선거 이후에 날을 지정해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고등법원 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대로는 안 움직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했고 지금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습니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 재판 중지를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 글을 올렸는데 84조면은 김영남 의원님 그 대통령 내란 외환의 죄를 경우 제어하고는 뭐 그거 아닙니까?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게 헌법 84조죠. 근데 그게 지금 재판 중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를 놓고 해석이 지금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진행 중이던 재판도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다 스톱되는 거다. 중지되는 된다는 의견부터 아니다. 기소를 안 당할 뿐이지 기소된 사건은 진행된다부터까지 이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걸 입법적으로 명백히 하겠다. 예,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서 그 소추는 기소만 되는 게 아니라 재판도 중지가 되는 법을 담겠다. 그렇죠. 법을 만들겠다. 예, 그런 그 얘기죠. 얘기죠. 예. 예. 박영식 에디터님, 이거 말고도 지금 법적으로 사실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법조인 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방법 중 하나에는 이제 대선 전에 열리는 파기환송심에 일단은 출석하지 않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늦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배정되는지를 지켜보다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포함을 해서 탄핵 소추도 이제 검토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이제 폐지하는 방법,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죄 선고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방법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 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항 이걸 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까 이제 법사위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정말 빛의 속도로 선고를 하거나 뭐 대법원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대법관 탄핵 소추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의견들까지 개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들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떠올려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파면 결정이 지연됐을 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일피일 이 미뤄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다시 응원봉을 들었거든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불과 이 대선이 6월 3일 이전의 기간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5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 선언됐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오늘 더해진 관료 출신 한덕수의 대선 출마가 끼 얹어진 상황이라면 관료 카르텔과 법조 카르텔에 대항하는 국민 총집결이 이제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거는 국민 총집결의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야 합니다. 지금 뭐 비상 상황이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정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막고 나중에 또 다시 정상으로 돌려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상입니다. 김조 원장님, 이런 법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법원 조직법 개정해가지고 대법관 100명으로 늘려버리면 돼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새로운 게 아니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둡니다. 그러면은 10명이 90명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년이 지금 뭐 몇 년 남았다고요? 2년쯤 남았어요. 정년을 65세로 바꿔버립시다. 그러면 이미 65세 넘었는데. 그럼 그만둬야지. 이제 그건 이제 소급 문제가 있으니까 소급 적용이 말씀하신 건 알겠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사태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 내규를 어기면서, 그리고 저희 공판 기일입니다만 한 번의 심리만을 거쳐서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어떤 거냐? 3년 동안 대선 후보 1위.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압도적인 1위, 거의 50% 과반에 입박하는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9일 만에 결정을 내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대법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독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자기가 대법원 내규가 어떤 건지 가장 정확히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소위 특정한 대선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판결은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옆에 계십니다만 유죄 기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그렇긴 하죠.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급법원을 이른바 기속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만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겠습니다만 양형은, 그러니까 형량을 정하는 거는 대법원이 건드릴 수 없는 하급심의 그 전속적인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두고 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건 절차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간 날짜와 관련해서 지금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이번에 대법원 선고처럼 아주 이례적으로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가 관건인데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첫 기일을 언제로 지정하느냐 그걸 보면 이제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벌써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됐어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 2025-NO1238 지금 아주 속도를 내고 오늘 있는데 중으로 재판부 배당 되겠는데요. 오늘부로 재판 배당하고 또 바로 심리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는 법이었거든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거 전에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조수진 의원도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대선 전까지는 최종 선고 못 나옵니다. 27일 피고인은 제3고심에서 27일을 온전히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기된 재판이 말도 안 되지만 고등법원 가서 14일 안에 재판 끝난다고 칩시다. 제3고심이 열려 다시 대법원에 가면 피고인은 상고기간 7일의 마지막 날에 상고장을 내고 그 뒤 상고 이유서를 20일 마지막 날에 내는 방법으로 27일을 최장 쓸 수 있습니다. 합치면 41일 걸립니다. 대선까지는 34일 남았지요. 이게 상식적인 계산이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거 보면은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하는데 출석을 하라고 그럴 때 출석을 안 하면 그 전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출석 안 해도 바로 선고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사건도 물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걸석재판이라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한 번 불러서 안 나왔다고 바로 걸석재판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결정하는 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못 봤죠 그런 거. 못 봤잖아요. 네, 못 봤죠. 그러고도 남을 놈이 아닙니까? 참 이게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내란 일으킨 놈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못 봤죠. 그러니까 참 듣도 보지도 못한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출마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못 봤죠. 우리 처음 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요. 12명 중에 10명의 대법관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을 때에는 그냥 물을 엎지른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 판결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판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판결을 했을 때 그 정도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추정할 때 이건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이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법률적인 방법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우린 볼 수 없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심 고등 심판에서 판결을 할 때 야 벌금을 좀 낮게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10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적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직간접적인 엄청난 압력을 행사해서 뭐 말씀하신 부장판사가 나중에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대법관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또 예를 들면 압력을 행사를 해서 소위 2심 재판부에게 적어도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온갖 작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이미 10명의 대법관들의 조폭과 같은 판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상식적인 김영남 의원님처럼 상식적인 부분은 야 이게 되겠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잖아요 저자들이 이미 지금. 상식이 무너진 것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부터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하는 건데도 저렇게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상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하다가 지금 당한 게 한두 번입니까? 일단은요 지금 저놈들이 국민들한테 전쟁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선전포고 아닙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는 적의 장수 우두머리 모가지부터 쳐면 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서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조희대 탄핵시키면 밑에서 깨갱하지 않을까요,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법관들의 의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대법원장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방심할 수 없게 만드는 거를 우리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식이나 염치나 뭐 이런 거를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법원마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우리가 방심했나?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서 1심에서 이 공직선거법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옵니까? 저는 그런 판결은 국회의원들 그 선거법 위반으로 많은 그 유죄 판결이 납니다. 막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완전 무죄가 났거든요.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된 이런 상황. 그리고 대법관들도 어제 2명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2020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자기 부정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유일하게 우뚝 선 1위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흔든다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지금 어제 긴급의총에 이어서 오늘 선대위 회의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아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겠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법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지금 뭐 얘기하시는데 직위원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몇십 년째 법원에서 해왔던 날짜 계산을, 시간 계산을 따져가지고 풀어준 놈이 직위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우리가 무슨 상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신선미님, 상고 이유서 20일 보장 안 할 수 있대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의결이 됐다는 이유로 상고 이유서 안 받고 곧바로 확정 판결 내릴 수 있다고 경희대 법학전문교수가 얘기했어요. 저들은 상식이 안 통하는 법 기술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김용남 의원님이 지금 뭐 이렇게 요즘에 정말 상식적이고 올바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마치 이재명 지지하는 분 같죠? 아니에요. 개혁신당 소속이에요. 누구를 찍을지 저는 뭐 모르죠. 그 속을. 그렇지만 지금 개혁신당의 의원으로 계시는데, 뭐 이재명 편들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빨리 민주당 입당하셔야지. 이게 또 이 당적이. 지금 제명사유예요. 당적이 이럴 때 문제가 되네. 이거 살짝 넘어오십시오. 근데 민주당에서 왜 이런 분을 영입을 안 합니까? 제가 볼 때 제안 갔을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해도. 아, 그래요? 제안이 안 갔겠습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의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김영남 의원님, 신인규 대표님 이런 분들은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김상욱 의원도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좀 모셔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종 원장님? 패키지로 좀 모시죠. 패키지를 모아서 모시면. 아니 일단 하여튼 대법원에서 이상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도 뭐 대법원이 이상하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절차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변호사 자격 취득한 지가 만 30년이 넘었는데 예.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서 이상한 거는 인정. 자, 고등법원 그러면 재판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데 지금 대선 전에 이 판결을 확정시킨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뭐 아예 법을 깡그리 무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언제로 지정하느냐 봐야 되는 거고 이게 당장 5월 12일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12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출석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후보들은 다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니는데 특정 후보만 선거운동하지 말고 나와서 재판 받으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거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가 됐던 지방의원 후보가 됐던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출석을 요구한 예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 방해지요. 그렇죠. 사실상의 선거 방해죠. 그러니까 선거 기일 지정을 보면 새로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의중도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뭐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다가 다음 주중으로 첫 기회를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서울고등재판부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판사들 연속 탄핵에 찬성하겠습니다. 저부터 찬성하겠습니다. 그 길 잡는 걸 봐가지고. 예. 근데 의원님 예외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네. 이재명만 예외예요. 어. 이재명만. 이재명 저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그 와중에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재명만 예외예요. 그다음에 또 한 명 있다. 윤석열만 예외예요. 이 두 사람만 예외예요. 윤석열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혜택을 보고 이재명은 가장 나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지금 탄압 또는 핍박 또는 정치적인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5월 7일 날 만약에 이걸 시작한다면 2심 재판부가 이거 잘못하면 이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5월 7일 날이 5월 7일이 넘게 되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하지만 또 이것도 모르죠. 걔들이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 항상 법률에는 단서 조항이 있어가지고 매번 단서 조항 활용해가지고 지금 지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자,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능인 탄핵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적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자들이 아예 그 권한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바로 쓰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어느 특정한 시점에 바로 적확하게 딱 신세처럼 딱 뽑아내는 방법들을 제가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김영남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지지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각 당 대표들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이준석 후보한테 매우 실망했어요. 권성동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나 흥분해가지고 뭐 말을 못하겠네 이렇게 랄지를 떨던데 그건 뭐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래도 이준석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후보 교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법 질서라든지 법 체계에 대해서 정말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후보라면 대법원 판결을 비난해야죠. 어떻게 국민들이 선출한 후보를 대법원이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옳은 거 아닌가요? 저는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매우 실망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김용남 의원님한테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요, 김유정 의원님, 네. 투표가 우리가 6월 3일이라고 하지만 예, 29일부터 사전 투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재외 투표가 있어요. 예, 이미 사실상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 사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저는 우리가 전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 전례 없는 일을 꼭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거를 적용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늘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최악의 경우만을 모으더라도 이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뭐 대법원에서 뭐 신속하게 당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84조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도 권한쟁의 심판 통해서 당사자가 헌재에다 또 이거는 청구해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할 준비들을 우리는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뭉치고 싸우고 이겨야죠. 저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예. 지금 대법관 저자들은요, 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했던 것은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나를 넘어서서 이 새끼들이 우리 국민을 뭘로 보나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뭐 정어리 TV 시작하면서 늘 이제 많은 분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함께 하면 됩니다를 외쳐왔는데 그 말을 무색하게 만든 게 어제 대법관들의 판결이었다고 저도 보고요. 이게 제 스스로도 너무 순진했다라는 생각을 어제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뭐 저도 상식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고 합리적으로
많은 분들께 합리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윤석열이라는 자를 너무 만만하게 그동안 봤던 건가? 아니다. 파면이 되고 나서도 설마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힘이 이 카르텔에 미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이나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뭐 반성을 하게 되는 시기였고요. 저는 이 법조 카르텔과 관료 카르텔이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날이 어제였다라고 봅니다. 이 법조 카르텔은 여전히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검찰과 법원이 마치 대통령 후보 자격도 국민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심판하겠다는 사고방식이 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었겠는가. 검찰이 토스해준 거, 대법원이 스파이크 때린 게 바로 어제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관료 카르텔이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어제 이재명 후보도 아까 보신 그대로 낸 겁니다. 이게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거리에서 보여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응원봉으로 우리 민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싸움의 시기가 마치 4월 3일로 다시 되돌아온 것 같아요. 4월 4일 파면 이전 단계로. 지금은 대법원이 정치 개입 선언을 어제 했기 때문에 그 관료 카르텔과 법조 카르텔에 대응하는 초고강도의 압박을 국민들이 보여줄 시기가 다시 됐다. 불가피하게도 우리 국민들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재명 후보는 현장 행보로 파기환송심에 상응하는 메시지를 현장 행보로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겠다고 밝혔으니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마찬가지 현장 행보를 보여야 된다. 내일 이미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광화문에 오후 4시에 국민 총집결로 메시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니 예. 국민들께서 초고강도의 압박을 다시 한번 사법부에 보여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찾길 바래님. 안녕하세요. 출근길 들어왔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열받고 답답한 상황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법으로 이런 상식 밖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열받아서 멀리 우즈벡에서. 찾길 바래님께서 지난번에 당분간 외국에 나가게 돼서 동참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너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우즈벡에 가 계시군요. 그런데요, 지금 또 보면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중앙지법이 윤석열 추가 기소권도 지기현한테 배당했네요. 뭐 통상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있고 동일 피고인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되면 병합을 하는 게 통상의 얘기는 하죠. 근데 지기현 판사가 조금 이상해서 예. 뭐 그러니까 병합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통상 그렇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담당 재판장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번에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조사도 안 하고 구속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에 보면 물론 그런 규정은 있어요. 이제 아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동일 사실로 재구속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동일 사실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이제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근데 윤석열의 혐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 사건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별개 사건이죠. 동일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든 얼마든지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조금 법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예. 저거들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은 내란죄하고 같은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을 바꾸면 구속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 예. 근데 아니,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건을 불구속으로 석방해 준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하여튼 네. 이번에요. 정말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보십시오. 또 이제 좀 넘어갑시다. 어제 제가
그제 알았어요. 사실은 뭐 엠바고도 걸어놓고 그러던데 한덕수가 출마 이제 오늘 선언했죠. 뭐 개소리니까 들을 필요 없고 어제 오후 4시에 사퇴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 상식적으로요. 조금만 언론을 알고 뭐 정치를 아는 사람 같으면 3시에 대법원에서 상고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고를. 그러면 그날이 가장 큰 뉴스가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4시에 뉴스를 만든다고? 김유정 의원님, 대변인도 하시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 계산이 나옵니까? 이거는 짜고 친 겁니다. 완전 짜고 친 거죠. 예, 3시 25분쯤 선고가 내려졌고요. 30분 뒤에 한덕수 사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미리 다 알고 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배열도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제 근본적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먹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대로 이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 30일 남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절대로 이거 방심하지 말고 이 뭉쳐서 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편 다행이다라는 마음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전화 걸면서 한덕수 도와주라고 전화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의 윤석열이고 윤석열 시즌2를 만들려고 지금 이 난리를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반내란 세력 연대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더 크게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빅텐트 친다고 하는데 그 텐트 국민의힘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우리 국민들이 반내란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텐트 날려버릴 그 큰 힘을 우리가 뭉쳐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어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네, 저는 이건 쿠데타의 연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건 내란의 연장이고 쿠데타의 연장이고 한덕수가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는 사실상의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시면 권한대행으로서 쿠데타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웃긴 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아서 그때 쿠데타의 연장을 꾀한 거고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을 새로 지명하면서 또 쿠데타를 했습니다. 근데 권한대행이 자신의 어떤 행정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사전선거 운동을 해왔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자신이 통상 전문가래요. 심지어 과거에요. 그 마늘 파동 사태 때문에 자신이 청와대에서 경질된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의 유능한 통상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 통상 전문가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최상목하고 안덕근을 미국에 보내서 통상 이미지를 또 쌌습니다. 또 안보 전문가 행세를 했어요. 미군 해군 장관 만나서요. 우리 미국에 있는 조선을 한국이 부강시켜줄 수 있다. 이런 세일즈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총리실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사전선거 운동을 계획했다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쿠데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요, 심지어 지금 한덕수라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이것도 정말 웃긴 일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지금 한덕수라는 책이 이재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구호를 뭘로 썼습니까? 지금은 이재명이다라는 구호를 썼어요. 근데 책 이름이 지금 한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사전선거 운동이었고 계획된 일이었다. 쿠데타의 연장이다. 이 국민들이 한덕수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내란의 잔존과 찌꺼기 세력 주제에 감히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관료 출신 55년의 관료 출신이 이제는 정치인이 되겠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차후에라도 이 쿠데타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반드시 받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덕수 이자가 뭐라고 그동안 이야기했습니까?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하겠다. 한치도 국정에 소홀함. 이런 걸 가리켜서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라고 하지요. 뭐 대선에 디귿자도 내지 마라. 어제요. 조희대 대법원장 참 그 발음도 그랬는데 이번에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판결문 읽어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느낌 이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어가는 그 모습을 주목을 했습니다.
초조하면서도 흥분하면서도 뭔가 떨리는 듯한 모습으로 읽어가는 모습에서 평소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뭔가 가장 모를 제 상념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판결의 그 기저에는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파워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 그 헌법재판소가 출범하고, 부터 저는 그때 출범 때부터 헌법재판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서로 이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습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판결 한정위원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그리고 대법관들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쟁심이 이전에 앞서가지고 그 은연중에 발언된 헌법재판관들은 경시식이 뿌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국민의 그래서 사법 적극주의로 전원일치로 위헌 판단하면서 세계에서 각광을 받게 되자 아마 대법원으로서는, 대법관들로서는 다는 아니지만은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석연 위원장 말 일부는 제가 동의하고 일부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희대 분명히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최고인데 헌재가 완전히 다 해먹네 이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좀 달라요. 분명히 이 윤석열 삼각 피라미드일 것 같아요.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짰어요. 야, 이재명이 되면 우리 다 죽는 거 알지? 니도 죽어.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시민들이 밝혀내야 할 것은 윤석열과 조희대의 연결고리, 한덕수와 조희대의 연결고리, 이거 분명히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드러날 텐데, 야, 우리 다 죽어. 대법원 너희들도 지난번에 계엄에 뭔가 관여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잡아내야 되는데 이재명 되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돼. 그러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팍팍팍팍 해서 네가 파기자판하면 제일 좋은데 그건 경우가 없다고? 그래, 그러면 경고를 해. 그리고 고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야, 법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저기 됐는데 6월 3일 이전에 딱 없애버리면 그거 무효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나가도 되지. 야, 한덕수 뭘 겁먹어. 니 좀 모질이지만 우리가 막 저쪽 치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만들어줄게. 걱정 마.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한덕수 어디를 봐서 대통령감입니까? 연설 한번 해봤어요? 어제 한마디 처음 하던데 처음으로 소리 크게 내더만. 그런 소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낼 수 있는 최고의 데시벨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죠.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세 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박영식 앵커님. 예.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이 상황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고비를 지나왔습니까? 이제 좀 윤석열 파면 이후에 국민들께서 자신의 좀 일상들을 회복해 나가는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이 카르텔의 벽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흥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가 앞으로 더 이제 깊이 다뤄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고 이후에 한덕수의 어떤 출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단일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거대한 카르텔이 이것을 계획하고 기획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교체 문제, 그리고 출마를 취소하라,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프레임을 뒤바꾸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대선은 아주 명징했어요. 반내란 세력과 내란 세력의 싸움, 그리고 반헌법주의자들과 헌법주의자들의 싸움이었는데 어제 내려졌던 선고, 그리고 한덕수의 출마,
그리고 또 오늘 출마 선언에 담겨 있는 개헌이라는 것. 언론 카르텔, 이 거대한 권력들이 다 뭉쳐져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프레임의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만드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 국가가 12월 3일 계엄의 밤과 내란의 밤 이후에 이 내란 세력들을 진압해가는 과정 중이었거든요. 누가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이 후보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 5천만 국민이 하는 문제를 앞두고 거대한 카르텔이 끼어들어서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 권력과의 싸움을 일대 결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바이칼님, 국민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거 김윤석 배우가 했던 말 아닌가요? 네. 탑장가 뭐. 네, 빙다리 맞습니다. 핫바지. 네. 오늘 부승찬 의원 부를 건데 그랬네. 아, 자신 있어? 한번 해보자는겨? 선을 넘네? 에?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건데, 아이고. 아니, 그리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영남 의원. 네. 한덕수가 대선 나온다고 칩시다. 아, 그러면 진작에 국민의힘 들어가서 경선을 하고, 뭐, 나 뒤에 저기 있어. 윤석열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나 만들어줘라고 하든지, 국민의힘이 명색이 정당이 거기에서 8명 해서 4명 해서 드럼통까지 나오고 별일을 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토요일에 한 명 뽑는데 그 한 명하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부전승으로 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국힘 후보들은 그 당에 내는 그 후보 기탁금도 3억씩 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그냥 그 뭐랄까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털도 안 뽑고 그렇죠. 그냥 홀라당 먹는 먹겠다는 거죠. 거잖아요. 아니요, 국민의힘 후보가 빙다리 핫바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고 한덕수 같은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느냐. 예. 뭐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일만 말씀을 드리면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나머지 거부권은 대부분 최상목 때 행사가 됐는데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권한대행 때 행사가 된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게 폐기가 됐어요. 근데 상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냐?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라. 이 내용이에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추상적이고 이거는 마치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유는 뭐냐? 아니 어떻게 회장님 한 주하고 소액 투자자 한 주하고 똑같아. 회장님 한 주가 훨씬 중하지. 딱 이거예요. 이게 재벌 회장들이 제일 반대가 심한 게 상법 개정안 그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그냥 회사의 이사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목숨 걸고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돼? 아, 회사는 상장을 했어도 회장님 회사지 왜 모든 주주가 평등해. 이 내용이거든. 이거 앞장선 사람이 한덕수예요. 평생을 철저하게 경제 관리하면서 재벌 편들고 거기에 빌붙어 갖고 편하게 호의호식하고 저 거의 80이 다 되도록 평생을 산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아니 김유정 의원님, 윤석열이는 그래도 그 전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검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엉터리를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갔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예. 한덕수는 그러면 지금 들어와 선다 그러면 검증을 언제 합니까? 검증 안 하고 그냥 프리패스라는 거죠. 50년 공직생활 했으니까 나는 다 이미 검증받은 사람 아니야? 그걸로 검증이 됐다고요? 총리도 2번 했는데 지금 이런 자세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데 어제 사태의 변이나 오늘 출마의 변이나 전부 다 이 내란 사태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개헌하고 뭐 임기 단축해서 내려가겠습니다라는 말이라도 본인이 내세울 게 그것뿐이라면 일말의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사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오늘 중에 한 번이라도 여태까지 입 다물고 있었다면. 그 인간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 싹 닫고 본인이 지금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인 양 이렇게 하는 거 보고요. 저는 정말 아니 그리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한덕수 잠재적 후보죠. 한덕수 전 총리는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선거운동 준비 다 했잖아요. 책이 어떻게 어제 사퇴했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나와요. 4월 24일에 발행하고 오늘부터 출간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무총리 하면서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죠. 다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사퇴 변에 사퇴하기 직전까지 고민한 것처럼 썼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밤에 한덕수 전 총리 집 앞에 좀 가봤습니다. 그 개인집 큰 그 신문로에 있어요. 저 장인한테 물려받은 큰 개인집 단독주택이? 네, 단독주택이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쓱 가봤어요. 어머, 그 사이에 2층에 페인트 칠도 하고 집수리를 다 했어.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수리가 어떻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미리 계획대로 언제쯤 사퇴하고 내가 나와서 사퇴했으니까 당연히 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나와야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집으로 돌아갈 준비하면서 집수리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거기를 가보셨군요. 예. 근데 법률적으로 권한 대행이 그만두겠다고 하면은 언제 그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수리해요? 셀프로 해요? 셀프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리를 하면 예. 그 수리하는 순간 권한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최상목이는 밤 10시 넘어가지고 탄핵이 됐는데 그 사표를 냈는데 그건 수리를 해요? 어제 사퇴하면서 어젯밤 자정까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률 규정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얘기한 겁니까? 지 마음대로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한덕수가 저자가 아닌 이거는 이제 이혜진 작가라는 분이 쓴 거고 이 지금 한덕수 한 책 내용은 오늘 출마 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과 굉장히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저 책이고요. 그리고 한덕수라는 이 관료 출신 정치인이 이제 정치인 선언을 한 거니까요. 정치인이 앞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징합니다. 우리가 이 한덕수라는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 꽃가마 타고 들어가가지고 뭐 단일 후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건 뭐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노무현 당시 정몽준 모델 중에 단일화 뭐 정몽준 뭐 혹은 반기문 혹은 안철수 문재인 당시 안철수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국민의힘 쪽에서 드는데 그때 당시에 여론이 어땠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도 민심에 소구할 수 있는 후보로서 당시 그 제3지대에서 그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은요 20%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한덕수의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잡히는 지지율이 얼마나 되나요?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게 20% 아니 15%의 문턱도 못 갔습니다. 근데 이 후보가 나와서 시너지를 내보겠다, 단일 후보가 되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임명직 공무원이 언론으로부터 검증받는 그 정도와 대선 후보, 정치인으로서 검증받는 그 정도는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릅니다. 이제부터 꽃가마 타는 정치인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아니고요. 레드카펫 깔아주는 공무원이 아니라 오늘부터 정치인 한덕수가 검증받아야 될 대목들은 언론이 나서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강도를 자신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김종욱 원장님. 모르겠어요. 김문수가 될지 한동훈이 될지 모르겠는데 김문수가 된다고 그러면 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칩시다. 한동훈이 되면 한동훈이 한덕수한테 주겠어요? 주지 않으려고 하겠다는 흐름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놀란 것 제가 한덕수는 껍데기다. 알맹이는 윤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4월 28일 날 한덕수 관계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본인 최종 결심이 관건이지만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럼 본인의 의지와 다른 것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한덕수 관계자가 얘기한 거라면 본인의 의지와 달리 작동할 수 있는 게 뭘까?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한덕수가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을 윤거리 쪽이 알고 있나? 또는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내란 범죄에 대한 공동 정범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고 또 하나는
조이대가 벌인 이 사법 구테타 상황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측면. 또 하나는 윤석열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판사 사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렇다면 검찰이 충분히 판사들, 특히 판사라고 얘기하면 일반 판사는 아니겠죠. 대부분 높은 위치에 있었던 판사들에 대한 사찰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근저에 가장 핵심적 코어는 윤건희일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다가 또 김건희와 한덕수 부인이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작품의 모든 흐름 자체들은 한덕수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심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 그럼 이제 한덕수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윤석열의 부활을 얘기한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서 이것들을 응징하는 투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다시 내란범과 대선을 벌이게 되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덕수가 나온다면 저는 한동훈이든 김문수든 누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고서는 한덕수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내란 정범과의 대선 어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대선이 아니라 내란을 응징하는 선거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제 윤석열 세력이죠. 이놈들이 이재명 대통령 못되게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대응을 잘 해야지요. 국민들이 물론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도 이재명 후보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힘내자고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해보고 1부를 마치죠. 오늘 2부는요.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긴급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좀 민주당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일단은 대법원과 법원의 저런 만행을 막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키는 거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리려고 저렇게 막 할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안 될 경우까지도 상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예 김혜경 여사를 후보로 등록을 시켜놓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박탈이 되면 김혜경 후보를 찍어가지고 바꾼 다음에 새로운 나라로 다시 만들고 법을 고치고 해서 고치는 건 어떠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김영남 의원님 지금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좀 하여튼 이게 이제 정말 방법은 그런 거죠. 근데 전쟁이라니까요. 그 끔찍한데 사실은 부인이 일단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해놓고 여차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켜서 그 무소속 후보가 국무총리를 이재명 후보를 지명하면 그리고 나서 뭐 여차해도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되겠죠. 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뭐 지금도 믿고 뭐 많은 분들은 제가 너무 나이브하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단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보통 첫 기일을 예를 들어서 5월 중으로 잡는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나와라.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기일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보통 첫 기일의 변경 신청은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이제 그걸 안 받아주면 진짜 그건 이상한 거고.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더라도 걸석재판이라고 해서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2회 이상의 불출석이 있어야 돼요. 형사사건에서 걸석재판을 하려면 2번 이상을 안 나와야 돼요. 피고인이. 그러면 이건 도저히 뭐 대선 전에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뭐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법률적으로 없습니다만 통설이다 다수설이다 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네. 그거를 기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속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뭐- 김영남 의원님은 네네. 아까 이제 그 탄핵에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기일 정하는 걸 보고 탄핵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되면 진짜 그런 식으로 무리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의중을 고등법원에서까지 드러낸다. 그러면 저도 뭐 탄핵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저는 이제 재판부 배당도 오늘 뭐 이런 속도면 할 것 같은데 그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을 한번 들이받아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죠. 네. 뭐 좀- 세게 한번 받아주시길 네, 바랍니다. 양심 있는 법관들이 네. 일단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봅시다. 김영남 의원님 아까 입장을 밝히셨고 조의대 탄핵해야 된다. 김종욱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네, 아까 탄핵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 대신 이제 민주당이 적시에 핀셋처럼 딱 뽑아가지고 빼내야죠. 오늘 해버리죠 뭐. 오늘은 결정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오늘 네. 이제 뭐 의견을 모아야죠. 이원주 최고위원에게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뭐 그런 저런 얘기를 가지고 이현주 최고위원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김주정 의원님도 탄핵해야 된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가지고. 당연히 아니 국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박영식 앵커님 탄핵해야 저는 된다. 할 수 있는 모든 비상한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탄핵해야 수단을 된다.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저들은 정말 뭐 상상하지 못할 카드들을 다 꺼내가지고 쓰고 있고 막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야죠. 탄핵은 합법적 카드예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조희대 탄핵을 사자성어로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요. 아, 네. 지가 발등을 찍은 거죠. 자기가. 활동을 찍은 거죠. 아니 그리고 어디다 대고 국민한테 덤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도중에 이 추악한 어떤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지 모를 여러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제작진한테 좀 제가 보내드린 건데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밑바닥 빅데이터 전문가라 아까 한덕수 후보의 책 출간 얘기도 했지만 유튜브 있는 거 아십니까? 한덕수 유튜브? 그래요? 이제 모르실까봐 4월 30일에 자 유튜브를 만듭니다. 오. 자,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동행 한덕수 오로지 정치 모두의 정부 이게 또 한덕수 유튜버를 정어리원들에게 홍보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거 언급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유튜브를 4월 30일자로 만들었고요. 저기 영상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습니다라는 동영상이고요. 출마 선언은 라이브 영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거를 저 채널 아트라고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저 프로필 사진 있죠. 다 저 분장한 사진이거든요. 저거 다 언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지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출간의 문제, 유튜브의 문제, 저 사진을 찍는 문제 등등 공무원이 혹시 동원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김민석 최고가 얘기했던 총리실 산하에 국정원 출신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팀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그래서 거기 압수수색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제가 볼 때 명백히 사실일 것 같다라고 저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총리실에 있는 사람이 저거 준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리실의 정치적 중립 이걸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 그럼요. 그렇다면 별도의 팀이 저걸 했다라고 한다면 총리실 산하에 사전 선거운동 팀이 있었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었거나 그러면 총리 지금 그 한덕수는 그걸 이미 사전에 알아서 본인이 지시한 거잖아요. 사전운동을 한 거죠. 그러면 바로 우리 전원합의체에 넘깁시다. 저거는 그러시죠. 수사 들어가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사해야죠. 네, 저거는 뭐 아니 국가 위기 진짜 상황이라면서 별짓 다 하네. 세금으로 지금 저렇게 선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어제 이문택님이 한덕수 이름으로 삼행시 보내주셨는데 김주정 의원님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한명회를 만났느냐? 덕수궁이 그리 좋더냐? 수라상에 눈 돌아갔구나. 야 뭐 대단하지도 않구만. 내가 만든 게 더 좋아요. 한번 줘보세요. 한덕수로요? 네. 한덕수 지랄하고 있네. 덕수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수작 부리지 마. 괜찮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웃음으로 끝내서 너무 좋습니다. 예. 힘내십시다. 우리가 국민이 질 수가 없어요. 국민이 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국민은 절대 안 집니다.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고 깝죽대는 놈들이 항상 죽는 겁니다. 지 죽을 묘혈을
깊이 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하지 마시고요. 사실 너무 싱거운 승부가 될 뻔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정말 훌륭한 대통령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긴장시켜야 돼요. 딴 생각하지 않게끔. 아, 국민이 무섭구나.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더 단단해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더 단단해지고 대한민국도 더 단단해지고 나아가서 우리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아까 그 집회 안내해 주신 분 계시던데요. 항상 윤진관 님이 집회 안내 잘 해 주시죠.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무무님도 보내주셨네요. 무무님 슈퍼챗을 63,000원 6월 3일 대선 날짜에 맞추신 거죠. 민주시민들 내일 토요일 광화문에 모여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우리는 6월 3일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더는 글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은 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선거는 국민과 윤석열과의 싸움입니다. 전국 민주시민들 모여주십시오. 6월 3일 이재명은 대통령 됩니다 하셨고요. 윤진관님 내일 촛불행동은 서울시청역 7번 출구에서 집회장소 긴급 변경합니다.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사법난동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촛불로 총집결 사법난동 박살내자 장소를 대법원 인근으로 바꿨습니다. 서초역 7번 출구 지하철 2호선 오후 4시부터입니다. 여러분 장소 기억하시고 힘을 모읍시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지요. 김주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